결혼 2번 할 팔자라는 사주.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GPS 추적, 스파이 앱, 문마다 매달린 방울과 타오르는 부적. 도대체 왜 그런 걸 했던 걸까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사진 속 나를 닮은 어떤 얼굴에서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도 끝까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믿음이라는 이름의 미신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왜 매일 결혼하는 게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는지를요. 저는 32의 법정 통역사였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법정에서 증언과 통역을 오가며 살았어요. 한국어와 영어, 때로는 러시아어까지 요청이 들어오면 맡았어요. 말의 한 끝이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늘 신중했어요. 말은 제게 생계였고, 무기였고, 믿음이었어요. 그런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의 이름은 윤호였어요. 그는 35의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였고 정제된 코드처럼 말도 늘 단정했어요. 무뚝뚝하지만 따뜻했고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그의 눈빛을 보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했어요. 그 눈빛은 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나를 믿어도 돼요. 그 사람과의 결혼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챕터였어요. 하지만 그 챕터는 시작부터 이상하게 구겨졌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윤호가 제 손을 잡고 식탁 건너편에 앉은 시어머니를 소개했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지연이에요.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는 대신 가방 위에 손바닥만 한 노란 부적을 툭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낮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결혼 안 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호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훑어봤어요. 그 눈빛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마치 저주 같은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사주를 봤어. 너는 결혼을 2번 할 팔자래. 내 아들은 그런 여자랑 인연 맺으면 안 돼. 그런 팔자는 결국 남편을 버리고 나가게 돼 있어.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밑엔 미묘한 증오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술이 굳어버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미신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단호한 기운에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곧장 말을 끊었어요. 아니,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그 보살이 내 친구 딸도 그렇게 말했는데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병나고 집안이 풍비박산났어. 나는 내 아들 그렇게 만들 수 없어. 윤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신 좀 그만 믿어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다 처음엔 아닌 척하지.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 사람 팔자는 못 바꿔.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귀에 피가 맺히는 듯 한 단어 한 단어가 머릿속을 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호가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원래 처음엔 다 저래요. 시간 지나면 마음 여실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시려왔어요. 결혼 2번의 팔자.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가, 시간 좀 있지? 처음 불러준 아가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부드럽게 들리지만 어딘가 속뜻이 숨어있는 말투였어요. 네, 어머니. 내가 다시 사주를 봤는데 말이야. 너는 금기날에 태어났대. 그게 결혼운이 세단다. 그런 날에 태어나면 남편 기운을 누른다더라.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그냥 미신이에요. 요즘 그런 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꼭 나중에 후회하더라. 사람이 운명을 너무 우습게 보면 하늘이 가만 안 둬. 그 말 뒤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미묘하게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숨소리엔 불안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확신이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 위로 봄 햇살이 부서졌어요. 윤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날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눈빛은 굳게 다짐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던진 축하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부적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이건 꼭 내 신혼집 현관에 붙여. 안 붙이면 남편 복 날아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날 서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정해둔 듯. 그 다음 장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 첫 주였어요. 아침마다 여전히 낯선 집 공기가 몸에 붙질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오늘은 서쪽으로 먼저 발 내딛지 말아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절묘하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서쪽으로 먼저 나가면 남자 기운이 끼어들어. 하루 종일 남자들이 꼬여.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확신에 찬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지만 그 웃음이 걸렸는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웃지 말어.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예전에 옆집 며느리가 서쪽으로 나갔다가 그날 교통사고 났다니까. 어머니, 전 그냥 회사 가는 건데요. 그냥 회사 가는 것도 팔자 따라가는 거야. 서쪽은 오늘 좋지 않아. 남쪽으로 돌아서 나가. 결국 저는 신발을 다시 벗고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그렇게 엉뚱하게 현관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겨우 나올 수 있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제 뒤통수에 시어머니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출근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내는 사람은 시어머니. 메시지엔 짧은 한 줄이 있었어요. 오늘 재판장은 무슨 색 넥타이 했냐?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재판장 넥타이 색을 왜 물으시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어요. 왜 답 안 하니? 아, 어머니. 지금은 버스 아니라서요. 그래도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 붉은색이면 오늘 재판이 잘 풀릴 거야. 파란색이면 말 아껴. 알겠지?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 무렵 또 문자가 왔어요. 며느라가가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남자랑 같이 있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아무리 미신을 믿는다지만 그건 도가 지나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잠깐의 과민함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믿음은 며칠 뒤에 산산이 깨졌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소금이 반달 모양으로 뿌려져 있었어요. 하얀 소금 더미 위엔 마른 달벼슬이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마치 제 발밑에서 누군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아가, 놀랐냐? 이거 내가 오늘 한 거야. 이게 뭐예요, 어머니? 밤마다 악귀가 들어와. 어제도 내가 꿈에서 시커먼 그림자 봤거든.
그게 내 뒤에 서 있었어. 그래서 달볕을로 귀문을 막았지. 달볕을이요? 그래. 피가 말라야 귀가 못 들어와. 그거 그냥 치우지 마라. 3일은 놔둬야 해. 저는 숨이 막혀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이건요? 문틀에는 검은 실로 묶인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밤에 그거 울리면 문 닫아야 돼. 귀신이 들어온다는 신호야. 예전에도 내가 그렇게 막았어. 우리 시댁이 무탈한 게 다 그 덕분이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울이 짤랑하고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몸이 굳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거봐. 또 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방울 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울렸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걸어가다 문득 문 앞에 반달 모양 소금이 눈에 밟혔어요. 달빛이 닿은 소금 위에서 달볕을이 끈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피가 말라붙은 흉터처럼 보였어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출근 준비를 하다 옷장을 열었는데 가장 안쪽 옷걸이에 작은 벽거울이 뒤집혀 있었어요. 거울 뒷면엔 연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의 첫째, 여자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언제, 왜 이런 걸 썼을까? 거울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글씨는 오래된 듯 희미했지만 분명 누군가의 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시어머니는 거울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거?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쓴 글이지. 할머니가요? 그래. 그분이 점 잘 봤거든. 그때도 첫째, 며느리가 말 잘못했다가 집안이 흔들렸대. 그래서 그때부터 저 글귀를 적어놨어. 말조심은 복이야, 며느라가.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갇힌 사람의 웃음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법정에서 늘 들어오던 죄의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그건 규칙이었어요. 그건 법이었어요. 나는 시킨 대로 했어요. 그들의 변명과 시어머니의 말이 겹쳐 보였어요. 법정 밖에 또 다른 법. 그 법은 증거 대신 두려움으로 사람을 묶어놓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법의 첫 번째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부장검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저처럼 프리랜서 통역사로 오래 일한 사람은 가끔 이런 자리에 초대받곤 했어요. 겉으로는 단순한 식사 자리 같지만 이런 자리에서 오고 가는 인사는 업계 신뢰를 좌우하기도 했어요. 저는 새로 산 짙은 자주색 원피스를 입었고 오랜만에 립스틱도 조금 진하게 발랐어요. 긴장되지만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그 식당은 한남동에 있는 조용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고 미리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검사님들과 몇몇 통역사 선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음식이 하나둘 나오고 와인이 따라지고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웃고 대답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쿵. 식당 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 작은 손가방을 들고 트렌치코트를 걸친 채 한 손은 허리에 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문턱에 발을 고정한 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 제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여기 있었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다른 남자 만나러 왔네. 방 안 공기가 순간 멈췄어요.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날카롭게 갈린 칼처럼 방 안을 가르고 들어왔어요. 결혼 2번 할 팔자들은 꼭 이래. 처음엔 괜찮은 척하더니 결국 뒤에서 딴짓을 해. 내가 뭘 했어? 사주가 다 말해줬잖아. 누군가는 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가방을 더듬어 휴대폰을 꺼내 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장검사는 난처한 듯 입꼬리를 굳히며 어머님, 여긴 업무적인 자리입니다 하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려 그를 보며 업무적인 자리에 왜 저렇게 차려입고 나가는데 내가 말 안 했어? 이 애는 팔자에 남자 복이 많아. 결국 그 복으로 두 집안 말아먹게 돼 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혀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목은 타들어갔고 손은 덜덜 떨렸어요. 부장검사가 자리에서 조심히 일어나 저를 보며 말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의자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식당을 나왔어요. 밖은 한겨울이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날카롭게 베었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금방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골목 입구의 전봇대 뒤에 서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일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식당 안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하니 거실 조명이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무언가였어요. 그 옆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서 두루마리처럼 말린 종이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엔 붉은 먹으로 짜에훈 재혼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낮게 말했어요. 이걸 태우면 재혼 기운이 사라져. 근데 너는 굳이 그걸 불러들이더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말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화선지에 먹이 스며든 자국이 마치 피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는 한 번만 결혼했어요. 하늘 아래 윤호 씨 단 한 사람과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손에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발 앞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선이 반원을 그리며 바닥을 가로질렀어요. 나가려면 이 선 넘고 나가. 이 선 넘으면 다시는 못 들어와. 이건 경계야. 내가 우리 집을 떠나는 길이지.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어요. 소금 가루가 하얗게 바닥에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저의 새 구두 코끝이 겨우 닿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고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지만 그 끓음을 삼켜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집에서 이미 외부인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통역사였어요. 수많은 사람의 말을 대신 옮기며 살아왔어요.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인생의 증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 제가 어느새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벽 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이미 말의 단계가 아니었어요. 진심조차 통역이 안 되는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엔 말이 아니라 글로 하자고요. 주말 윤호와 상의했어요. 우리 그냥 보여주자. 말이 아니라 눈으로.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어머니 마음을 바꿔봐요. 그렇게 작은 카페를 빌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흰 장미를 올리고 프린트한 새 서약서를 준비했어요. 결혼 서약서 두 번째 약속 제목은 그렇게 적었어요. 카페 안엔 따뜻한 커피향이 퍼져 있었지만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검은 외투를 걸치고 팔짱을 낀 채로 문턱에 섰어요. 뭔 일인데 불러? 말투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어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자리예요. 특별한 건 싫다. 불길해. 이번엔 좋은 의미예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훑었어요. 무슨 수작 부리려는 거야 또. 저는 테이블 위에 흰 봉투를 꺼내 그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결혼 2번이 바로 이거예요. 뭐? 첫 번째는 법 앞에서 했고, 2번째는 어머니 앞에서 하려고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장난하니, 지금? 아니요.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늘 걱정하시잖아요. 제가 결혼 2번 할 팔자라면서요. 그럼 2번 다 같은 사람하고 하면 되죠. 윤호가 제 옆에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다시 서약하려고요. 어머니께서 증인이 되어 주세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표정엔 놀람, 분노,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진짜로 쓴 거야? 네. 제 손으로 썼어요. 처음처럼 진심으로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얼음벽이 놓인 듯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진짜 2번 했네.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말씀대로예요. 저는 결혼 2번 했어요. 둘 다 같은 사람하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조금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윤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진심이에요. 이제 걱정 그만하세요.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던 시어머니의 문자 횟수가 줄었어요. 어디야? 지금 누구랑 있어? 오늘은 꿈에 물이 나왔는데 조심해라. 그런 말들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현관 방울은 그대로였고 소금 반달도 여전했지만 저는 그 사이로 숨 쉴 틈을 하나 얻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 짧았어요. 겨우 만들어진 틈 사이로 또 다른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 내일 보살한테 다시 가볼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가만히 서서 물었어요. 또 보살이요? 왜요, 어머니? 암탉이 울어대면 집안이 평화로울 리 없지. 그 보살이 그랬어. 암탉이라뇨? 설마 저를 두고 아니면 누구겠어?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마치 진단서처럼 차가웠어요. 그 말이 제 머리 위로 칼처럼 떨어졌어요. 암탉이 울어대면 집이 망한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보살에게 다녀왔어요. 그날 저녁 현관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은 없었고 메모 한 장만 붙어 있었어요. 약속한 대금은 다음 주에 정산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GPS 기기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막혔어요. 윤호야, 이거 뭐야?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보낸 건가요? 설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틀 뒤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밑에서 똑같은 기기가 발견됐어요.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관리소 CCTV를 확인하자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님, 며칠 전에 어머님이 오셨었어요. 차 위치를 묻고 갔어요. 근데 기기를 설치하는 장면은 안 찍혔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그 주 일요일 밤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새로 사온 청동방울이 더 세대. 문 위에 2개로 달았어. 그 보살 말이 맞아. 아가가 지갑 열기 전에 속으로 3번 이혼이라고 외치게 해야 돼. 돈의 기운이 끊어져야 남자 기운이 달아나질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몸이 스르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방 밖으로 새어나온 그 목소리가 귀 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어요. 이혼, 이혼, 이혼. 그 3단어가 제 심장을 무너뜨렸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여권, 통장,
몇 벌의 옷, 그리고 처음 결혼식 날 썼던 서약서. 거실로 나가자 윤호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연 씨, 어디 가요? 이제 더는 못 있겠어요. 조금만 더 버텨줘요. 어머니가 마음 바꾸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아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티는 동안 내 안에 있던 문장들이 다 부서졌어요. 저는 더 이상 남의 말까지 번역해줄 힘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젖어 있었어요. 윤호는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풀었어요. 이제 제 말은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나가야 해요. 그날 밤 저는 그렇게 그 집 문턱을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뿌려놓은 소금선을 살짝 밟은 채로요. 며칠 뒤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법정 통역을 나가게 됐어요. 그날 사건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형제의 민사 소송이었어요. 가족이 가족을 고소하고 혈육이 서로를 배신했다고 주장하는 그날의 법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증인석에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볼살이 꺼지고 손가락 관절이 굽은 시간이 많이 지난 손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어요. 나는 점쟁이 말만 믿었어요. 그 말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잡았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그 문장을 조용히 통역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잡았어요. 그 한 문장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뱉었던 수많은 예언처럼 들렸어요. 결혼 2번 할 팔자, 남자 기운이 강해서 남편을 잡아먹는 사주,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법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증언으로, 진실처럼, 그리고 슬픔으로 들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그 중년 여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말 잘 옮겼어요. 근데 당신 눈빛은 마치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어요. 재판을 마치고 기록 사무실 한쪽 구석, 사람이 잘 오가지 않는 복도 끝에 작은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일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통역이 아니라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법정에서 했던 모든 말이 제 마음을 해체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떴어요. 친정 엄마였어요. 지연아, 바쁘니? 아니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너 출생신고 늦게 된 거 기억나니? 네. 실제 생일이랑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그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병원도 아니고 산파한테 나왔잖아. 출생신고 늦게 했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사주는 그건 다 틀린 생일로 본 거지. 저는 전화를 든 손을 입에 가져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어요. 그 사주라는 게 내 삶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게 아니야.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리연아, 너의 삶이 그 사주를 이끌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앉아서 어떤 부적의 실을 꿰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요. 제 생일. 사실은 주민등록이랑 달라요. 시어머니는 실을 잡은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사주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였어요. 그럼 그 보살이 본 것도 다 엉터리였단 소리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다시 가보자. 그 보살한테. 이번엔 내 진짜 생일로 가보자. 그 말은 사과도 수긍도 아닌 집요한 마지막 확인처럼 들렸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가요. 보살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보살은 우리를 훑어보더니 작은 달력책을 펼쳤어요. 몇 날, 몇 시에 태어났어? 저는 숨을 고르고 제 진짜 생일을 말했어요. 1991년 5월 7일 오후 5시예요. 보살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짚으며 잠시 조용히 계산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래, 결혼을 2번 할 사주는 맞아.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며 급히 물었어요. 그럼 맞잖아요? 내 말이 다 맞았던 거지. 보살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 들어봐요. 결혼을 2번 하긴 하는데 꼭 다른 사람하고 2번 하라는 건 아니야. 같은 사람하고 2번 맺어도 그건 운명에 해당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같은 사람과 2번 맺어지는 인연도 팔자가 맺는 거래요. 서약을 2번 했지요. 결혼식에서 1번, 어머니 앞에서 또 1번. 시어머니가 천천히 제 쪽을 바라봤어요. 눈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2번 맺었어요. 결혼식장에서 1번,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또 1번. 보살은 조용히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셋째 맺음은 아이일 거야. 그 아이는 울음소리가 다르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내가 처음 봤던 그 얼굴로 돌아왔어요. 두려움도 억지스러움도 아닌 혼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방울소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소리엔 미신이 아니라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모든 게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 위에 달린 방울을 떼어냈고 현관문 바닥에 늘 뿌려두던 반달 모양 소금도 사라졌어요. 이따금 괜찮은 날엔 시어머니와 마트에 함께 장도 받고 식탁 옆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숨을 쉴 수는 있었어요. 전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통역 원고를 정리하고 단어장을 열어보며 문장을 붙잡았어요. 마치 제 삶이 언어 위에 다시 올라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서랍 하나에서 부서졌어요. 그날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 서랍을 여는 순간 낯선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봉투에는 택배 송장이 붙어 있었어요. 보낸 이는 선녀보살 사무장.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계좌이체 내역서 한 장과 프린트된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GPS 추적 장치 2개 스파이 어플 설치 안내서 비서 고용료 1개월 정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이 뚝 떨어졌어요. 윤호야, 이거 좀 봐봐. 윤호가 다가와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시 말이 없던 윤호가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부엌 가구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작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했어. 목소리가 진짜로 떨리고 있었어요. 낙엽처럼 가볍고 젖은 종이처럼 힘이 없었어요. 내가 했어. 내가 날 용서 안 할 거란 것도 알았어.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전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에 뜨거운 뭔가가 차올라서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제 안에서 분노, 슬픔, 상처, 허탈함이 뒤섞여서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덜덜 떨며 한마디를 더 이어갔어요. 근데 그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네. 너 시누이 그 애가 시켰어. 보살한테 사진 갖다 준 것도 내 위치 추적하자고 한 것도 다 그 애야. 난 그냥 옆에서 도운 거야. 그 말에 저는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윤호의 누나 그러니까 저의 시누이. 단정하고 얌전하고 나름 올곧은 이미지로 보였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 잘하고 SNS엔 늘 그림 같은 인테리어와 유기농 음식 사진을 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살의 단골이었다고요? 우리 부부의 사진을 가져다 주고 내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고요? 왜요? 어머니, 왜 그런 짓까지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 애가 내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고 나서 엄마가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 결혼 전까진 자기가 엄마였는데 이젠 며느리한테 다 뺏긴다고 그게 이유였어요? 아니, 그게 시작이었고 그 애가 그러더라고. 상속도, 지분도, 집도 다 뺏기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윤호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입술을 꾹 다문 채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안해, 윤호야, 미안했어.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윤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대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말도 없이. 현관에 서서 구두끈을 매는데 윤호가 다급히 따라 나왔어요. 지연 씨, 어디 가요? 제발 이건 누나 잘못이고 엄마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윤호 씨,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이 이미 턱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우린 끊어야 할 줄과 묶어야 할 줄을 구분 못했어요. 묶어야 할 줄은 나랑 윤호 씨였고 끊어야 할 줄은 엄마랑 누나의 그 집착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쉰 거예요. 그 말이 제 등 뒤로 툭 떨어졌어요. 윤호는 조용히 그 말 한마디도 붙잡지 못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허리랑 골반이 같이 골절되셨고 혼자선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윤호는 출근했다가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기를 반복했고 밤엔 눈을 붙이기도 힘든 상태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간병인도 없는 상황이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벽 쪽을 보고 누워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가자 슬며시 고개만 돌리셨는데 저랑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눈길을 돌리셨어요. 내 얼굴 보기도 참 면목이 없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래 눌러왔던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물컵을 들어 올렸고 물을 수저로 조금씩 떠드렸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저는 아직 가족이에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됐어요. 통증은 정직하게 찾아왔고 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먹어야 했어요. 밤마다 시어머니가 몸을 뒤척일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허리를 받쳐드렸고 링거 줄이 꼬이면 바로 간호사를 불렀어요. 침대 옆 의자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졸다가도 시어머니가 숨을 가쁘게 쉬기만 해도 저는 벌떡 일어나 곁에 앉았어요. 오늘은 방울 없이도 잤네.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조용히 아주 깊게 내려앉았어요. 며칠이 흐르고 밤이 조용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말문을 트셨어요.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은 내가 너를 미워했던 게 아니었어. 무서웠던 거지. 내가 아니라 내 지난 날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젊을 땐 말이야. 네 시아버지란 사람 밤늦게 나가서도 돌아오질 않고 집에 들어와선 한마디 말도 없고 갑자기 장미꽃 들고 와서는 웃더라.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 안 해도 알겠더라. 근데 이상하게 그런 날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 향수 냄새 같은 거. 그게 뭐냐, 그게 다 되풀이였어. 나는 그 되풀이를 견디면서 살았는데 내가 내 앞에 나타나니까 혹시 내 삶도 그런 되풀이를 안고 오는 건 아닐까 봐 무서웠던 거야.
그 말은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의 손을 감쌌어요. 어머니, 저는 윤호 씨와 그런 되풀이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왔어요. 계속 함께 웃고, 계속 함께 밥 먹고, 계속 손잡고, 그렇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이젠 좀 그 무서운 되풀이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네. 그날 새벽, 병원 복도는 아주 고요했어요. 간호사도, 복도 불빛도, 아무 소리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렇게 잠이 드셨어요.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허리를 조심조심 움직이며 천천히 짐을 챙기고 계셨고, 저는 병원 침대를 정리하다 말고 잠깐 화장대 쪽을 살폈어요. 낡은 서랍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사진 뭉치가 있더라고요. 그중 한 장, 오래된 세피아 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빛이 바랜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고 옆에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지금의 신우이, 그리고 그 옆에 꼬마 남자아이는 분명 윤호였어요. 그런데 사진의 맨 끝에 조심스레 얼굴만 비쳐 있는 또 한 사람. 희미하고 흐릿하지만 그 얼굴은 거울 속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시어머니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길게 숨을 내쉬셨어요. 내 엄마야. 네 할머니지. 말끝이 떨렸어요. 네가 그 사람 닮았더라. 그게 마음이 좀 복잡하게 만들더라. 참 이상했어. 그래서 더더욱 내가 그 미신 같은 걸 붙잡았던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부적 태우고 다녔어. 집안 구석구석에 연기 피워놓고 그게 집을 지키는 거라고. 난 그 연기 마시며 컸어. 학교 다녀오면 옷에서 부적 태운 냄새가 났고 밤마다 문 앞에 향 피워놓고 잠들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며 한참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닮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마음에 미움도 얹히고 사랑도 얹히고 그 둘이 엉켜서 덩어리가 되었겠구나. 그 세월이 사진을 뚫고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봄이 왔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하던 날 작고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문 밖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계셨고 검사가 끝나고 나오는 저를 보며 살며시 웃으셨어요. 소리 참 곱더라. 사람을 부르는 소리 같았어.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집안 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부엌 문에 걸려있던 청동방울을 조용히 떼셨고 현관 앞에 그어놓았던 소금선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게 말하셨어요. 내가 무서웠던 건 너 아니었어. 나였지. 네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괜히 겁이 났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두려워했던 건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요. 출산이 다가오던 어느 밤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안에는 자잘한 영수증들이 꽤 들어 있었어요. GPS 앱, 결제 내역, 스파이 어플 사용료, 보살 상담비, 부적합,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청동방울 교체라고 쓰인 내역까지. 그 아래엔 손글씨로 메모가 한 줄 적혀 있었어요. 남은 삶은 이걸 갚는 일로 하려고 해. 저는 그걸 조용히 덮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잘못된 말, 상처 준 말, 덮어둔 말, 그리고 아직 못한 말들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말로 망가진 건
말로 다시 채워야 되는 거더라.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윤호는 출산실 앞에서 제 손을 꼭 잡았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맡에 따끈한 죽 한 그릇을 놓고 말했어요. 사람이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라. 오늘은 네가 다시 태어난 날이야. 이 죽은 그냥 죽이 아니야. 그 말이 조금은 진부하게 느껴졌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그 말에 작은 빛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말이 진심이 되려면 그렇게 울음이 섞여야 하나 봐요. 시어머니는 아기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며 속삭이셨어요. 이 아이는 되풀이도 두려움도 아니야. 이 아이는 진짜 처음이야. 맨 처음. 그 순간. 모든 건 되풀이가 아니라 진짜로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몇 달쯤 지났을까요? 계절은 천천히 바뀌고 있었고 아이는 뱃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트셨어요. 있잖아 그때 갔던 그 보살집. 거기 한 번만 더 같이 가보면 안 될까? 저는 순간 마음이 찌릿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다시 그곳을 찾는다는 게 또다시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앉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간절하다기보단 마무리를 짓고 싶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요. 어머니. 이번엔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오래된 동네의 골목 안쪽, 낡은 철문을 지나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예전처럼 향 냄새가 났고 바닥엔 낡은 돗자리가 깔려 있었어요. 보살은 우리를 보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사람이 들었네요. 그녀는 말했어요. 예전에는요, 소리만 들렸어요. 방울 소리, 종이 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소금의 소리. 그런 소리들 속에 사람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 소리가 들려요. 말소리, 웃음소리, 마음속 울림 그런 거요. 시어머니가 슬며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 말이야, 결혼을 몇 번 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보살은 고요하게 웃으며 제 앞에 차 한 잔을 밀어두었어요. 횟수로 묻는다면 사주가 셌죠. 근데 의미로 묻는다면 사람이 셌어요. 이 사람은요, 약속할 때마다 결혼했고, 용서할 때마다 결혼했고, 웃을 때마다 다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이었어요. 의미마다 새로 맺은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오래, 아주 오래 말이 없었어요. 무릎 위에서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그 침묵 안에서 시어머니가 스스로의 굳은 신념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녹이고 있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으셨어요. 손끝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내가 말이야. 그동안은 미신이 날 지켜주는 줄 알았어. 그게 나를 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미신 뒤에 그냥 숨어 있었던 거더라. 겁이 나니까 숨은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말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 다 밀었거든요. 우린 둘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이제는 그만 숨자. 숨다. 사람까지 놓치겠더라.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움직였어요. 현관의 문틀을 함께 닦았고, 문고리에 매달려 있던 방울을 떼어낸 자리에 난 녹슨 못 자국을 면봉으로 닦았어요. 방울이 닿아있던 벽은 작게 움푹 패여 있었고, 문지방 아래 소금이 스며들었던 틈은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냈어요. 햇살이 문 안으로 스며들면서 먼지들이 춤을 추었어요. 부드러운 먼지 입자가 공기 속을 헤엄치듯 떠다녔고 그 속에 저와 시어머니의 손이 겹쳐졌어요. 그 춤이 어쩐지 우리 같았어요. 상처받고 엉키고
흔들렸지만 결국엔 빛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존재들. 이 먼지 춤추는 거 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 먼지가 우리 마음에 들었다 나간 미신들 같아.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털어냈어요. 숨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는 방울을 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저녁마다 제게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냐? 그리고 속상한 일 있으면 바로 말해라. 쌓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뒤에 숨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사는 방식이더라고요. 아이의 100일이 되었어요. 달처럼 둥글게 만든 백설기 떡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윤호는 연신 웃으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떡 위에 놓인 작은 초가 흔들릴 때마다 집 안은 조용한 축복의 숨결로 가득 찼어요. 그날 친정엄마도 오셨어요. 주름진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 들고 천천히 현관문을 들어서셨어요. 아이고야, 우리 손주 100일이네. 엄마는 한참을 아이 얼굴만 들여다보셨어요. 그 눈빛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흰 가운 대신 얇은 손수건을 어깨에 올려놓고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아주 낮게 중얼거리셨어요. 얘야, 너 이름은 계속이야. 이 집에서 우리가 배운 건 그거야. 계속 웃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믿고, 계속 살아가는 거.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그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이는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슬며시 웃으셨어요. 그래, 그 말 맞네. 처음이 없었으면 계속도 없었을 거야. 네 말 들으니까 괜히 코끝이 찡하네. 그날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잔치날인데도 소란하지 않았고 대신 모든 순간이 귀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가고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잔물결처럼 번졌을 때 아이의 숨소리는 그 물결 위에 아득하게 떠 있었어요. 윤호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속삭였어요. 오늘 참 좋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그건 방울 소리가 아니었고 소금이 부서지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그 당연한 소리가 마침내 당연하게 들리던 밤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아주 작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주는 여백이 많았어요. 그 여백을 우리는 서로의 말로 채워 넣었어요.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채우는 동안 상처도 생겼고 그 상처는 흉터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흉터는 다음에 넘어지지 말라는 표시라는 걸요. 그게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걸.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겉으로만 스치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와 제 안을 천천히 채우는 울림이었어요. 한때 결혼 2번 할 팔자라고 하던 그 말이요. 이젠 그냥 우스운 농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윤호와 하루에도 몇 번씩 결혼을 했거든요. 손을 잡을 때도,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밤에 조용히 아이의 볼을 쓰다듬을 때도,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도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혼은 딱 한 사람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그렇게 말하셨어요. 야, 사람이랑 사는 게 무슨 종이 한 장으로 딱 정해지는 줄 알았지. 근데 사람 마음이 매일 달라. 그래서 결혼도 매일 해야 되더라. 그걸 너 보면서 배웠다 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뾰족했는데 이제는 그 말끝이 뭉툭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서툴지만 따뜻하게. 그날 밤 윤호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우리 이제 좀 괜찮은 가족 같지 않아? 저는 대답 대신 그 사람 손을 꼭 잡았어요. 믿음이라는 미신. 우리는 그것을 믿기로 했어요. 결혼은 한 번뿐이라는 말. 하지만 그녀는
한 사람과 수천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손을 잡을 때, 밥을 먹을 때, 아이를 안을 때, 시어머니는 결국 방울을 떼어냈고, 며느리는 말로 용서를 건넸고, 그들의 집에는 더 이상 연기도, 소금 선도, 못 자국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믿음이라는 우리만의 미신이었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 처음이자 계속이 되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